예, 이영희 재단과 평화네트워크 그리고 한겨레 평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심층 토론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진단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희 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여기는 지금 한겨레 신문사 스튜디오고요. 이제 생중계로 저희 방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토론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추려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도 지금 10분 정도의 그 시청자가 방청객이 와 계십니다. 현장에 있으시니까요. 더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영희 재단은 그동안 평화네트워크와 한겨레 평화연구소 그리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와 관련된 토론회를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 토론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반도식 공포의 균형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어김없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로 인해서 오늘 주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상황을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이나 또 이 한미일 관련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은 안보 협력이라는 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핵 고도화를 비롯해서 안보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자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진단해보자 하는 심층 토론의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전문가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목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발제자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쳐주세요. 발제자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자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론자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토론회 제목이 심층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심층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마음이 좀 울렁울렁 두근두근합니다. 사실 제가 심층 토론회 사회자 자격으로는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이런 토론회 사회자는 나름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나오셔서 일종의 이제 좌장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그 상식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영희 재단에 이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이제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역할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야말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되묻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심층적인 것이지만 말씀은 최대한 풀어서 그야말로 내 자녀에게 또는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학생에게 내가 이 사안을 잘 전달하고 뭐든지 저 사람도 다 알 것이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듣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 잘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되묻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잖아요. 근데 발제의 제목이 모두 질문형입니다. 한 분은 한일 관계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래지향적인가?
라고 묻고 있고요. 또 한 분은 태평양 대서양 동맹 네트워크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발제 내용을 미리 한번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보면서 이게 한마디의 명확한 답이 나오기보다는 고민을 깊게 하겠다. 물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답이 막 입에서 막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요. 20분 좀 넘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PPT로는 한 2시간을 강의를 하셔야지 되는 그런 양이에요.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께서 한일 관계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래지향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입니다. 요즘에는 사단법인 외교광장이라고 하는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형으로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과거 회귀적이다 지금의 움직임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징후를 어디에서 보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일본에서 최근에 굉장히 크게 들려오기 시작한 지정학적인 구상들 속에서 그 징후를 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일본의 주류들의 이른바 안보 우익이라고 또 누구는 또 표현을 했던데 그 안보 문제를 생각하는 주류들이 제기하고 있는 많은 지정학들이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즈음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하고 매우 흡사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지정학을 주장하는 일본의 안보 우익의 이익에 발음이 좀 그러네요. 안보 우익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익에 우리의 국익을 동조시키고 있는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문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하면서 이 지금의 사태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우선 그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특히 우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익에 맞추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고 그 결단을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럴 때 그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국익이 꼭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 얘기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싶습니다. 즉 3월 16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거에 숨은 그림, 즉 저희들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 동원 문제로 대표되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이 가져졌었는데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아젠다는 경제 안보였다. 경제라고 하는 거를 좀 괄호로 넣습니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도 안보의 일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제였다. 조금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 한일 1965년 체제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씁니다.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그러한 한일 관계의 기초적인 그러한 구조물인데요. 이 한일 1965년 체제에 장착되어서 집요저음으로 작용해 왔던 이 집요저음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용어인데요. 그 위에서 주선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밑에서 베이스는 계속 똑같은 음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한일 관계에 변치 않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해 왔었는데 그게
그 지난 몇 년 동안의 저희들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였었지만 다시 그게 복구되고 있다. 그 집요 저음으로 작용해왔던 체제가 시스템이 뭐냐면은 과거사 우리가 청산해야 할 그러한 역사 문제가 안보와 교환되고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교환되는 그러한 구조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다. 90년대 이래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청산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거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과거사를 봉인하고 다시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것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 이게 1965년도에 만들어졌던 한일 관계의 기본 구조였거든요. 그것이 지금 다시 복원되고 있다. 이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숨은 그림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나갔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그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의 첫 번째로 추구돼야 할 목표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편입되고 있었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가져야 할 협상력이나 지렛대 같은 것들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 배경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려는 일본,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그것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속도를 잃어가면서 그 이면에서 일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볼턴 회고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텐데요. 그러한 일본이 한국 정부, 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게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상 변경 세력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게 제기했던 이 문제들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처리해 놓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일본 정부가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결국 이 정부는 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지렛대마저도 상실해버렸다. 그게 지금의 이른바 굴욕적인 대일 외교의 기초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9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의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는 여기서는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즉 안보 경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일본의 한국 정치 연구자 또는 한일관계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기미야 다다시 교수의 통찰이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아주 새로운 통찰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아왔습니다만 굉장히 명쾌한 말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역사를 한일 간의 경제적인 가치의 원상 회복, 뭐 그것이 보상이든 청구권이든 배상이든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경제적인 가치의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청산하려는 것이 1965년 체제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방법에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일 간의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부여를 하고 이를 수단으로 당시에 가장 커다란 위협으로 생각되었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해서 한일 간의 안보를 국익으로서 공유하고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안보와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전면에 배치되고 역사 청산은 후면으로 밀리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이러한 한일 관계가 이 일본의 지금의 위정자들 그리고 거기에 국익에 동조시키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좋았던 시절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이른바 정책 협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보냈을 때 이 정책 협의단을 맞이하는 아베 당시 이 살아있던 아베 전 수상이 우리 과거로 돌아갑시다. 좋았던 과거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의 정책 협의단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좋았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1965년도에 이 기본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과제 해결과 경제적인 안보적인 국익이 교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일 관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일 외교에서 투트랙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이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놔두고 기본적으로 경제와 안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투트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가 이러한 경제협력, 안보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치워놓고 이건 이거대로 관리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투트랙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투트랙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만들면서 투트랙의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직된 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역공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른바 2015년 합의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해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이 투트랙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이 하는 행동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트랙으로 갈 수 없다. 이런 투트랙 해법이 아닌 원트랙 해법으로 역 원트랙 해법이라고 하는 걸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트랙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트랙이 아니라 어떤 한 게이트가 된 거죠. 문이 돼버리고 이 문을 한국 정부가 열지 않으면 그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원트랙, 원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저항하면서 여기 나름대로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확 열어제낀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것은 이 경제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제동장치를 상실한 채 폭주라고 해야 될까요? 제동장치 없는 그러한 질주가 예상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965년도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은 65년도에 한국 정부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나마 설정해놨던 마지노선도 붕괴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1965년도 체제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당시에도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재헌헌법에 이미 그런 규정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국가 정체성으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3.1 기밀 독립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임시정부의 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국가 정체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총독부라고 하는 거에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 정부와 싸워왔고, 이 문제가 결국 일본 정부하고 제대로 이렇게 타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이러한 해석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기본 조약을 맺고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조차도 그 기본 입장은 관철시켰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 대일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굴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었고 이러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명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문제 있다. 이러한 해석의 기초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조약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걸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 위반,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반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는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논리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정부는 이거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이번에 대일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미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구도 합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한일 간의 구도 합의 속에서는 이러한 전제마저도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1965년 체제의 마지노선이 붕괴하게 되면 그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놔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일본 정부가 막아놨던 이 문을 헤치고 들어가자마자 그날부터 진행됐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즉 3월 6일 날 우리 정부 해법이 발표되자마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그러한 해법이 발표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이메뉴얼 주일 미대사 그리고 주한 미대사도 이걸 환영하는 그러한 커멘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7일에는 윤 대통령의 4월 26일 국빈 방미 일정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3월 16일 날 17일 날 윤 대통령이 방일한다라고 하는 일정도 바로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것들이 뒤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역산을 해가지고 3월 6일 날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방일 중에는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사라고 하는 걸로 간다라거나 또는 한미 간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공유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입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히로시마 G7에 초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 한미일이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G7으로 가는 이러한 일정들이 쭉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과거사는 봉인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애써 90년대 이래 문제 제기를 해서 풀으려고 노력해왔던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이 해결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던 이런 문제들이 다시 봉인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 그동안에 봉인해왔던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거의 금기시 되던 그러한 지정학적인 발상들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는 그 징후를 작년 9월 27일 날 아베 신조 전 수상의 국장 때, 국가장례 때 한덕수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를 했는데 바로 그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즉 국장에 참가한 다음에 그 저녁인 것 같습니다. 참가한 그날 일본의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한국의 사법부의 그러한 판단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이 요구했던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실은 국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가장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가 전 수상이
자신을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비유하고 아베 총리를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를 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애석해야 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심정에 빗대어서 이 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원래 뭐 국장이라고 하는 데가 조용히 진행되는 그런 국장인데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굉장히 우렁찬 그러한 박수 소리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사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국 국민의 대표로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한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은 일체 없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요구해왔던 그런 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은 주권선, 이익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제창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본 열도라고 하는 데에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까지 진출되어 있는 그러한 이익선에서 일본이 안보 라인을 갖다가 펼쳐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그러한 지정학을 일본으로 수입해서 메이드 인 저펜의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지정학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거사로 죽었고 그것을 슬퍼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마음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빗댄 그런 조사를 갖다가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봉인되는 과거 부활하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22년 9월 27일 날 이 하루에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관찰이었습니다. 이 뒷부분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화헌법을 중시하면서 그래도 전후에서 평화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많은 일본의 지도자 속에도 이러한 그 정세인식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을 일본의 이 정치인들이 내면화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한일 관계를 만들어 왔고 조율해 왔던 것이 일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이른바 평화국가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이토였다라든지 한반도에서 이 적어도 38선에서 일본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해안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1965년대 국교 정상화 때 이면에서 활동하면서 박정희 군이 가져온 그 안은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빨리 일본 정부에서 수용하도록 해라.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걸 수용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의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2020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전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그 앞에 이제 자유롭고 열린 또는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베 신조 전 총리였고 2016년도에 케냐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일본에서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초기에 지정학이 한번 붐이 일어났고 1940년대에 다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구축해 나가면서 지정학 붐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서 전후 일본에서는 지정학은 금기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시기부터 다시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그러한 구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후에서 예컨대 그 도서 제목으로 지정학을 달고 나오는 책들이 1945년의 폐망에서부터 2010년 중반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책들 속에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과 이 1910년 중반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책이 거의 2배 정도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정말로 그 메이지 지정학이나 1940년대 지정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시되거나 없거나 멸시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에서 이제 구태에 의한 지정학이 아닌 새로운 지정학을 제창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름도 아다라시 지세에 갖고 새로운 지정학입니다. 이 2020년도에 나온 이 새로운 지정학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읽기에 괴로울 정도로 혐한론 그 자체에 한국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기타오카 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일본의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 혐한론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한국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오카 신이치, 호사에 유이치 이런 사람들은 아베 외교의 브레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기타오카 신이치가 리kyō 대학의 교수였을 때 제자였던 호소야 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일본의 외교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브레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었던 지정학의 기본에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오카는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해가지고 스스로 서태평양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 일본이 주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하는 그러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서태평양 연합의 권장이라고 하는 걸로 마치 후쿠자와 유키치가 학문의 권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것처럼 그 제목 비슷한 걸 달고 나와가지고 이러한 지정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포함이 되는데 물론 중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만은 들어가지만 한국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이러한 그룹에 한국은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 타파적인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담고 있고 대신 대만은 들어가야 된다. 대만은 국가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행위자로서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앞장서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죠.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만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요. 이제 급기야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965년 체제에서 마지노선이 붕괴되었을 때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건데 1965년 체제가 뭐였죠? 이른바 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라인이 붕괴되면 결국엔 식민지 지배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최초로 확정한 것이 1905년이었던 거죠. 이른바 을사늑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 이 중공신서라고 하는 약간 중도 보수인데요. 리버럴들도 많이 읽는 그런 리버럴을 독자로 상정을 하는 그런 서점에서 나오는 책, 이 신서인데 이것도 굉장히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지지와 야스아키라고 하는 젊은 안보 연구자입니다. 방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안에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놀라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개의 양자동맹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동맹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양자조약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의 그러한
삼자 간의 동맹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이니까 한국의 안보에 일본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체제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1905년도에 완성되었다. 출발은 언제냐? 1894년이죠. 즉 대만을 식민지로 하고 다음에 조선을 식민지로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대만과 한반도가 하나로 엮여서 커다란 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이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러한 질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이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동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1905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이 질서가 유동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다시 미국이 한국전쟁에 들어와서 결단을 하고서 미일동맹을 맺으면서 이것이 부활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이 당시에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3.1절에 우리 대통령의 기념사서부터 3월 한 달 동안 있었던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가 다시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잠시 돌덩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껴놓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논리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급기야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일본이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일본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권리가 뭐냐? 한미일이 만일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거에 일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라노 마사시라고 하는 미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안보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하자면은 한미 플러스 1 또는 이 플러스까지도 없애버리고 한미일 연합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일본인 연구자가 미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소의 일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연구소의 기본 입장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본래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 플러스 지리입니다. 역사와 지리가 하나가 되는 게 지정학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쟁투, 역사의 투쟁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아베는 2012년 전후부터 시작했고 2014년도에 역사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다시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일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항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국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일본을 공격하러 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은 30-40년대 일본에서 굉장히 열심히 주창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일본은 자유의 전쟁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일전쟁이었고 그것이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제가 읽을 수는 없겠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논절을 자기가 버젓이 이거를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아베 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더욱더 큰 목소리로 드러나고 있고 이 모든 그 국제정치학자들이 합창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나마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그런 나라들이다. G7을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나마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평화의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되겠고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걸 깨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거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컨대 뭐 쯔루오카 뒤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쯔루오카라고 하는 이 EU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정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열심히 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은 선과 악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 그리고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자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든 권위주의 국가든 관계없이 설령 민주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먼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거는 악이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항하는 것은 이거는 선이다. 여기에 가타부타가 없다. 그런데 일본에게 과연 선의 의지가 있는가? 선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아무리 선의 진영에 서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평화헌법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법에서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강연 또는 뭐 선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권선징악의 전선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로 국제정치 현실의 문제도 있고 윤리의 문제도 있고 뭐 철학적인 사상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만 제가 지금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 하나만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우익적인 그러한 방송을 하거나 뭐 유튜브 방송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DH 돌아나무 뉴스 같은 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처럼 혐한 뉴스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데에서 뭐 아까 말했던 혁다 나오키 같은 사람, 아베가 좋아하는 그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혐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는 뭐 사쿠라 요시코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뭐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펼쳐놓은 강인의 장이나 무슨 유튜브 자리나 이런 데에서 주일 우크라이나인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미디어에서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 즈음이 2014, 5, 6년도 정도쯤부터입니다. 크림반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죠. 근데 이 주일 우크라이나 굉장히 일본어도 아주 유창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뭐랄까요 친근한 그러한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 정신 차려라. 평화헌법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우크라이나 우리처럼 당한다. 그러니까 일본 정신 차려라. 국민적으로 일어나라. 재무장해라. 핵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우크라이나 소비라고 저는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할 때 또 하나 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에게 가지 않았던 길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도화될 때쯤 1953년도에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그때 아까 말했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엮어져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질서가 만들어질 때 이 정전체제 또는 냉전체제의 밖에는 비동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1955년도에 반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비동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비동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걸로 주목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일본이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면서 미일동맹으로 중국에 대한 그러한 이 냉전의 전선에 일본이 서면서 그 일본이 반둥에도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둥에도 가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그러한 국교를 갖지 않았던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밑에서 중일 외교를 갖다가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G7을 유치하면서 반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후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G7 중에서 가장 늦게 우크라이나에 간 그 기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러시아하고의 관계에서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을 지켜주시느라고 중간에 나머지 저희 같이 읽고 싶은 그 직접 이렇게 꼭 읽어보셔야지 될 만한 그런 발언들, 책의 중요한 발언들 이런 것들을 다 읽어주시지 못했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가 그 이영희 재단 홈페이지에도 공유를 하고 하겠으니 이후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언 내용을 특별히 다시 정리를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서울 앤 나우님께서 왜 윤 정부는 중국과 미일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하지 않나요? 일본, 미국과의 경제적 이득이 더욱 큰 건가요? 경제적 실익을 알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뭐 이따가 다 같이 토론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는데 발제하신 그 남 교수님 생각에는 그 왜 윤 정부가 지금 이런 식의 그 외교를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것이 이 이른바 실용주의, 실익 외교, 실용적인 국익 외교였습니다. 대일 외교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촛불의 가장 그 큰 원동력이었던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대일 외교를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주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뭐 위안부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같은 것도 파기해라, 뭐 이 재협상해라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른바 실용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관리하려고 노력했던 측면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념 외교를 했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 정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를 정부 실패로 규정을 하고 몰아가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실용주의 외교, 실익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의 입지가 저쪽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이른바 실용주의 외교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서 있는 곳은 이념 외교가 돼버린 것이죠. 반대쪽에 서 있는 이념 외교가 돼버렸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ABM이라고 해서 Anything but 문.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 빼고는 다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약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과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이 PPT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반둥 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평화 10원칙을 발표를 했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이따가 좀 같이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